부의 디스커버리 랭군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초보자들,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질문 답변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들, 베스트 4? 4가지 정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부동산 투자 하락하면 어떡하죠? 이거예요. 부동산 투자 해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항상 첫 번째 질문은 하락하면 어떡하죠? 예요. 맞아요. 우리가 밖에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잠을 잤는데 갑자기 무호흡증이 되어서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러면 잠도 못 자잖아요. 이게 부동산 투자를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시작하면 사실은 그런 질문은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만 다른 재테크 대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야.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애플 주식이든 삼성 주식이든 산다고 했을 때 뭐 삼성 본사에 가가지고 이게 뭐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 직원들이 화장실을 몇 번 가는지 다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딱 1시까지 다시 제자리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영업사원이 뭐 딴 거 안 하는지 체크해보고 그런 것들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1부터 거의 한 99까지 본인 스스로 체크를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이게 복골복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금 확실한 싸움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잘 될 확률이 예를 들어서 100%는 없어요. 그렇지만 잘 될 확률이 그래도 한 70%는 될 것 같아. 잘 안 될 확률은 한 10% 미만인 것 같아. 자기만의 기준들이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다른 재테크에 비해서 내가 컨트롤할 게 많다는 말은 또 그만큼 공부해야 될 게 많다는 이야기와 동일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돈이 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시간이 소모되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부동산 투자는 돈이 많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 질문이에요. 물론 다른 재테크보다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금 적금 들 때는 뭐 한 달에 2만 원씩도 적금 들 수 있고 뭐 보험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저렴한 주식들이 많잖아요. 뭐 10만 원 미만의 한 주식들 그냥 한두 개 사가지고 얼마든지 해볼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해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는 정말 이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만 보더라도 한 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아니 3억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한 20, 30% 내외 그 정도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가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가가 아닌 경우에도 보통 세를 줘야 되니까 뭐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었을 때 보통 전세를 주면 뭐 3억짜리 집을 다 샀다가 전세 맞춰주면 돈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월세로 주는 경우도 물론 통으로 다 사서 그냥 월세로 가져가는 분들도 있지만 거기다가 대출을 좀 일으켜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증금을 좀 작게 가져가면 물론 지역마다 다르지만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게 있어서 뭐 한 2천만 원 좀 내외 안으로 이제 보증금을 받으면 그분들은 돈을 떼일 일이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가 2억이면 보통 전세가가 뭐 1억 5천에서 1억 7천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전세가 안 맞춰지면 어떻게 해요? 보통 잔금 칠 때 이제 그것을 다 하니까 잔금이 이제 안 맞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방법은 있죠. 그래서 월세처럼 그냥 차라리 대출을 다 일으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0%까지 가능한 지역이라고 가정해 보면 뭐 1억 4천 정도면 내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일단은
잔금을 다 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전세를 놓으면 또다시 돈이 회수가 되죠. 그래서 1억 7천에 놓으면 다시 3천만 원이 더 회수가 돼서 결론적으로 3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 월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대출을 좀 일으키고 보증금까지 받으면 뭐 처음에 한 6천만 원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증금 1,200, 2천만 원 받으면 한 4천만 원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아파트 금액 대비 한 많아봤자 뭐 적을 때는 10%, 뭐 좀 많으면 한 2, 30%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도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즐겨 듣는 질문은 뭐냐면, 자주 받는 질문은, 부동산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 질문이에요. 한 번도 이제 많이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거죠. 당연히 저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지 미리 체크해보고 들어가야 된다고도 생각해요. 일단은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뭐 장하게 제가 지금 다 풀을 수는 없고,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부동산은 결국은 세금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매수할 때, 보유할 때, 매도할 때, 이렇게 세금이 나오죠.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누굴까요? 팔 때? 아니에요. 팔 때 세금은 무서울 수 있지만 사실 무서운 리스크는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세금은 사실은 보유세죠. 보유세예요.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들고 있으면 세금이 계속 나가니까, 그것도 매년 매년 나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보유세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취득세가 이제 좀 비싸고 보유세는 사실 비싸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자, 첫 번째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취득세는 얼마예요? 주택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1.1%죠. 취득세가 1.2%예요. 그래서 뭐 1억짜리 집을 사면 110만 원, 10억짜리 집을 사면, 그건 좀 달라져요. 취득세가 올라가 버리니까 좀 예제가 좀 그렇고, 한 5억짜리 집을 사면 550만 원, 그 정도 내면 되는 것이죠.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조금 더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내는 거니까. 이해됐죠? 두 번째는 이제 보유세예요. 보유세는 이제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이제 매년 발생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모든 아파트를 다 합쳐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그 아파트에 대해서 각각 내는 거예요. 내는 것이고, 보통 이제 재산세는 공시지가에다가 특정 이제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데, 그 수식을 단위를 하면 좀 복잡하고요. 러프하게 좀 예를 들어보면, 한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보면 재산세를 대략 한 35만 원 정도 낸다고 보면 돼요. 대략. 그리고 만약에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좀 위아래로 좀 약간 편차가 있긴 할 거예요. 뭐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집값이 오를 때는 뭐 몇천만 원씩 막 오르기 때문에,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 정도는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주택을 많이 보유하다 보면, 물론 이 많다라는 의미가 참 좀 다양한데, 되게 저렴한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비싼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 틀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전부 다 더해서 개인별로 6억을 넘어가면, 보통 이제 아파트가 3억짜리면 실제 공시지가는 한 2억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6억을 넘으려면 3억짜리 아파트를 최소 3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3개 가지고 있으면 6억 언저리가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배제가 돼요. 6억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6억을 넘어간, 예를 들어 내가 공시지가를 다 합쳐서 10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6억을 빼고 그 4억에 대해서 또 몇 프로로 세금을 때려요. 그리고 이제 부부 각각 6억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실질적인 매매 가격으로 따지면 부부 합산 한 18억? 그 정도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 한 10억 이래저래 합쳤더니 공시지가 합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고, 만약에 와이프가 한 7억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남편은 10억에서 6억을 빼면 한 4억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죠. 그리고 와이프는 7억이니까 6억 빼면 1억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가 나오냐면, 남편은 대략 한 150만 원, 그리고 부인은 대략 한 35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또 많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억짜리 아파트를 3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아까 한 20만 원씩 재산세 말고는 나오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부부하고 같이 가지고 있으면 또 자녀하고 또 같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으면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물론 자녀까지는 안 되겠네. 한 세대니까 세대 분리까지 돼야 되겠네요. 자, 뭐 그건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금이 이제 양도세죠. 양도세는 어때요? 양도세는 내가 팔았을 때 매입한 금액보다 차액이 크면 클수록 이게 약간 누진으로 세금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표가 나올 텐데요. 뭐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 한 1억에 샀는데 내가 팔 때 한 1억 2천에 팔았다고 보자고요. 물론 부대 경비 같은 건 다 공제받는 게 있는데 공제비 안 된다고 가정해보고 그랬을 때 이 표에 의하면 결론적으로는 15%를 내야 되는 거예요. 15%. 사실 엄밀하게 계산하면 1200만 원까지는 6% 계산하고 그걸 초과한 8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그 누진 공제 그 108만 원 또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2천만 원에다가 15% 곱하면 얼마 정도 나오죠? 뭐 대략 한 200만 원 좀 나오겠네요. 맞나요? 아니 300만 원 나오겠구나. 300만 원. 근데 이제 또 100만 원 공제 받으니까 실제 2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보면 2천만 원 수익인데 200만 원 세금이면 합당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한 1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금이 많아져요. 1억이 되면 지금 표에 의하면 35%를 내야 돼요. 물론 이제 공제받는 게 1,490만 원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얼마예요? 1억에 35%니까 3,500만 원이 세금인데 저거 2천을 받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내야 되겠네요. 2천만 원. 1억을 벌었는데 뭐 2천만 원 낼 수익 내야 되지 않나요?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또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들은 또 양도세가 중과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기본 세율에서 뭐 2주택자 이상은 10%를 더 내고 뭐 3주택자 이상은 20%를 또 추가해서 내니까 좀 더 많아지긴 해요. 어쨌든 근데 양도세는 내가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 손해가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았는데 손해를 보고 팔게 되면 양도세는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심지어 손해를 보고 팔게 되면 내가 그 해 또 다른 걸 팔았을 때 수익이 나면 그거 두 개를 이렇게 합산해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 거는 마이너스 2천만 원, 두 번째 판 거는 플러스 2천만 원이면 두 개를 합쳐서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제로라고 또 세금을 처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무서운 세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집을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듣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관리하거나 세입자 관리하는 거 어렵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토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뭐 로드뷰로 보기도 힘들고 정확하게 땅 모양도 봐야 되고 그 주변을 샅샅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임장을 직장인이 다 가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좀 있죠. 근데 이제 주택이나 뭐 상가 이런 경우는 사실 보러 가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또 관리도 그다지 힘들지가 않아요. 가끔씩 뭐 공실이 무서울 뿐이지 관리 자체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는 살면서 그런 일들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오늘 갑자기 타라고 하면 엄청 어렵고 막 엉덩방아 짚고 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람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그 커뮤니케이션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다 보면 조금 임차인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제 생각에는 직장 생활에서 뭐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관리할 게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임대 기간 동안 전화 한 번도 안 오는 임차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얼굴 한 번 못 보고 통화 한 번 못 해본 임차인들도 사실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 부동산 초보 투자자분들이 조금 투자하기 전부터 미리 걱정하는 그런 질문들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직장인이나 주부들도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약간 뭐 의심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사회 초년생인 시절에는 보통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고 하다 보면 보통 한 40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그것만큼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하고 많이 넘어가니까 참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네요 라고 해요.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다가도. 제 생각은 그래요. 뭐 20대나 30대는 좀 더 다양한 일 시도해보고 또 돈을 모으고 또 가정을 꾸려나가고 뭔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40대가부터 넘어가면 보통은 이제 내 집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웬만큼 자녀들도 조금 크고 어느 정도 이 가정이 안정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 자금도 조금씩 저축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일을 막 만들거나 이제 그런 것보다 오히려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굴리는 것의 중요성을 슬슬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40이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져요.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는 나이 제한이나 능력의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되게 좋아요. 뭐 학벌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영역도 아니에요. 무슨 회사의 재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따금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볼 수 있는 적당한 체력, 그리고 적당한 부지런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종잣돈만 있으면 사실 시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뭐 도움이 되는 책들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 사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주부나 직장인이 더 잘하지 않나 싶어요. 전문 직종이나 뭐 또는 뭐 저 위에 CEO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상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하기 전에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마지막 것까지 해서 5가지 정도 맞나요?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 내리면 어떡하나요?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 관리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직장인이나 주부들도 투자를 잘 할 수 있나요? 5가지 제가 말씀드렸네요.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랭군이었습니다. 부의 지식가버리 랭근 TV